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배성화입니다. 오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조혈모세포 이식을 꼭 해야 하나요를 주제로 환우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홍준식 교수님이십니다. 홍준식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준식입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골수에서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말초혈액에서 혈구 감소, 그러니까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가 나타나는 병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혈구 감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와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 치료의 방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부 환우분들은 치료 없이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로 추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 경우에는 조혈제를 사용하거나 또 수혈 등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의 경우에서는 항암 치료나 또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실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꼭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나요? 이식을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어, 예후가 이제 불량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조금 세부적인 이식을 하는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요. 혹시 홍준식 교수님 질병의 상태에 따른 또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같은 진단명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개개인의 환자마다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혈구 감소의 정도도 다르고 또 염색체나 유전자 변이의 정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위험도를 나누는 어떤 정형화된 분류 기준이 있고, 예, 그것에 따라서 진단 시에 환자분이 어떤 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4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5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위험군인지 이제 고위험군인지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더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완치에 도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교한 예후 예측 인자들을 사용을 했을 때 명백한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굳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서 병의 경과가 변하면서 다시 재평가를 했을 때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에는 이식을 다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질병 상태에 따른 조혈모세포 이식의 결정은 그런 위험도에 따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향후 경과가 어떨 것인지 또 평균 생존 기간이 어떨 것인지를 예측을 일단은 먼저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혈구 감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골수 검사를 했었을 때 골수에 아세포 또는 말초혈액에서 아세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골수의 염색체나 유전자 검사, 유전자의 이상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이 대략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또 이식이 가능한 이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질환의 위험도뿐만 아니라 이게 환자의 나이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경우에는 이식 과정에서의 여러 단계마다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주혈모 세포를 주입하기 전에 이 기증받은 분의 주혈모 세포가 환자의 몸 안에 잘 생착할 수 있도록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이제 전처치 치료라는 항암제나 뭐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선행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가 또 만만치 않고 또 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이미 신체 상태가 좀 위약하신 분들은 시행을 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식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감염 합병증, 뭐 이식 편대 숙주 반응 같은 면역학적인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아무래도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분의 경우에는 시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데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지간한 선진 국가에서 큰 주혈모 세포 이식을 활발히 하는 의료기관에서 동종 주혈모 세포 이식을 했을 때 굉장히 지금 뭐 감염 대비 또 부작용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의 환자분들은 주혈모 세포 이식을 해서 질병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제 이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령대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치료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 환자분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의 빈도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이런 합병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래 치료와 관련된 심지어 이제 사망까지도 더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서 아주 고령의 환자들인 경우 또는 동반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요 장기 기능이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식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조혈모세포 이식을 이제 허가해주는 보험으로 허가해주는 나이 기준이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죠, 지금. 네, 네. 만 70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그게 어려운 치료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갈수록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 그리고 의사 일을 막 시작했을 때는 65세가 네. 기준이었고요. 교과서에서도 만 60세까지만 이식을 할 수 있다. 그랬다. 65세, 70세 이제 그렇게 점점 그 연령 한도는 늘어나기는 했고 그리고 사실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신 분들은 잘 선별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만 70세 이상이더라도 어떤 환자들이면은 조혈모 세포 이식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진단 전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셨고, 그리고 또 동반 질환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잘 조절되는 경우인 경우에는 좀 조혈모세포 이식을 또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가족들도 그걸 원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급여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70세로 기준은 되어 있지만 7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뭐 이식이라는 방법을 이제 상의를 일단은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또 진행을 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수혈 항암 치료 경험은 없습니다. 뭐 고위험군이라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권유받았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도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위험군의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우분들이 이제 수혈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혈액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골수의 상황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쁜
사항이든 또는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 검사 결과들이 이제 예후가 나쁠 거로 예측되는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수혈의 경험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적절하고 동반 질환이 없다라면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실 수혈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아마 분류상으로는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혈을 하지 않는 바로 윗선 정도의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염색체가 복합핵형, 그러니까 3개나 4개 이상의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앞서 보여주셨던 IPSS나 IPSS-R로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진단 시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유전자 검사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병의 진행이 빠를 걸로 예상되는 유전자의 변이가 이제 많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수혈을 하지 않더라도 고위험군으로 이제 그 배정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NGS라기도 하고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이제 분석 이라는 검사를 우리가 골수나 혈액으로 이제 검사를 하면서 이 조혈과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검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진단받는 대부분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은 다 검사들을 시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검사가 이렇게 급여가 완전하게 되지는 않아서 환자분 본인이 80%의 비용을 내고 그리고 그 보험공단에서 20%의 비용을 내는 식으로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첫 진단을 위해서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이 반드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이제 다른 혈액암인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게 그 골수 검사를 하면서 무조건 쉽게 낼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예후가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예후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환자에게서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골수 검사를 해서 골수 흡인액을 얻고 여분의 그 흡인액을 조금 잠시 보관을 해뒀다가 1차 검사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은 이제 그때라도 이 검사를 접수해서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조만간 다 보험으로 특히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에게서는 검사들을 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암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 먼저.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항암 치료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한 항암 치료로 생각이 됩니다. 골수 안에 있는 아세포라고 하는 가장 미성숙한 단계에 쉽게 말해서 백혈병 세포가 있는데요. 골수 안에서 아세포가 20%가 넘으면은 이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아니라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골수의 아세포가 증가된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아세포의 그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점수를 좀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골수 안의 아세포를 낮추기 위해서 선행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를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으로 여러 연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수의 아세포가
대체로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이면은 특히 선행 치료를 해서 이 골수의 아세포를 충분히 줄여놓고 그리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엄격하게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완전 관해 기준대로 5%까지 낮추면은 이제 성적이 더 좋더라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 연구들이 아주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확고하게 이루어진 연구는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10%가 넘었는데 선행 항암 치료 없이 이식을 해도 또 좋은 결과를 얻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골수의 아세포가 높은 경우에는 선행 치료를 통해서 이걸 낮추고 이식을 하는 게 성적이 좋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선행 치료를 해서 이 골수의 아세포를 이식 전에 낮출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고위험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저메칠화제라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보통 데시타빈이나 아자시티딘으로 이름 지어지는 약제들인데요.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고 이제 반응을 본 후에 이제 이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진단은 되었지만 바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준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전메칠화제가 이제 강화된 항암 치료보다는 더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이제 저메칠화제를 사용하든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든 비슷한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메칠화제를 더 선호를 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고위험군 진단 후 저메틸화제, 데시타빈 치료 중이고 이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메칠화제 치료 효과에 따라 이식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또 만약에 치료 효과가 좋지 않으면 이식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은, 이제, 저희들도 항상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치료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포의 퍼센트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이식을 계획을 하는데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세포가 크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조금 더 진행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식 전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포가 어쨌든 좀 줄은 상태에서 이식을 하는 게 나중에 재발의 가능성을 더 줄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이죠. 네, 네. 맞습니다. 이식 전에 주로는 아세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메틸 화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식을 하지 않는 환자에서도 저메틸 화제는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사실상 유일한 허가받은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약제의 치료 효과를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도 사실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아세포가 높은 분들은 아세포를 낮추는 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또 평소에 빈혈이나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이 심한 분들이 이 약제를 사용을 하고 그 수치가 개선되는 것도 일종의 치료 효과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약인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면 할수록 좀 난해한 면이 좀 많은데요. 이제 조혈모 세포 이식의 세팅에서는 아세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저메틸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럽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지 않거나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조혈모 세포 이식인 거고 이 저메틸화제를 통한 선제 치료는 그 이식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골수 안의 사정을 좀 다듬는 선행 치료 정도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저메틸화제 치료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먼저는 가장 적합한 기증자, 공여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일정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 병이 또 자연 경과에 따라 특히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구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좀 그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병의 진행을 좀 늦추면서 적절한 공여자를 찾을 때까지, 최적의 공여자를 찾을 때까지의 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목적으로 저메틸화제를 통한 선행 치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단계에서 이제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기증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기증자를 이제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식을 위해 가족 형제가 HLA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형제는 100% 일치하고 자녀는 반일치라고 하면 100% 일치하는 형제가 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아마 요거는 그 다음 질문과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공여자가 나이가 젊을수록 이식 결과가 더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종조혈세포 이식을 준비를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가족 중에 HLA가 일치하는 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형제, 자매에서 각자 25% 정도 일치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제 형제들도 더 이제 적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령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또 형제가 이식을 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KMDP, 그러니까 한국조혈모세포 은행을 통해서 타인 중에 HLA 일치자가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8개 자리가 다 맞는 분이 있으시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타인 이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일치자가 없거나 또 타인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최근에는 반일치 이식이라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제 반일치 상태에서 이제 이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일치 이식은 이제 부모님하고는 어쨌든 다 반일치가 될 거고 또 자제분들하고도 또 반일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는 또 자제분들과 뭐 아들과 딸로부터 이제 이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있고 또 반일치하는 또 공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지. 네. 네, 전통적으로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에서 가장 적합한 공여자는 HLA, 그러니까 혈액세포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이 종류가 완전히 일치하는 부모가 같은 형제 자매가 전통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선호되는 기증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형제 자매에게 이식을 했을 때 이식편대 숙주 반응 같은 그런 합병증이 상당히 적은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 분들도 고령이십니다. 환자분이 나이가 60대 중반이시면은 형제 자매 분들이 뭐 맞이라고 하고 또 막내 분을 하신다고 그래도 대부분 50대 중후반, 60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가족 반일치 이식에서 가장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여자 중에 하나가 고령자분에서는 자녀분들입니다.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부모가 또 가족 반일치 이식의 흔한 후보가 되고요. 근데 나이가 많은 100% 일치하는 형제로부터 얻은 그 조혈모 세포와 가족 반일치, 자녀, 젊은 반일치 기증자에게서 얻은
그런 조혈모 세포 중에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가, 또 그 형제자매가 아니라 뭐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여자의 나이는, 그러니까 기증해 주는 분의 나이는 우리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게 요즘의 연구 추세이고요. 100% 일치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기증자가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뭐 특히 당뇨나 이런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분의 조혈모 세포를 이제 잘 분석을 해보면 클론성 조혈증이라고 하는 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는데 생착이 잘 안 된다든지 병의 성적이 좀 좋지 않다든지 이제 그런 연구들도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갈수록 좀 힘을 얻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좋고 그리고 HLA가 완전히 일치하는 기증자와 그리고 반일치이지만 아주 젊고 활동성이 좋은 그런 조혈모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조금 그 사례별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유전이 되는 질환은 아닌데 일정 정도 가족 간에 좀 그런 유전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가 취약해지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수록 좀 그 취약의 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가족보다 타인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보다 좀 어린 공여자를 선호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타인의 경우에는 4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 이제 기증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00% 일치하거나 또 반일치 밖에 없다라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형제가 100% 일치하는 형제가 60세고 자녀는 반일치인데 30세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일치를 먼저 선호를. 네, 좀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 사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세의 형제의 경우에는 클론성 조혈증이나 그런 기반 유전에 이상이 있는지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일치 이식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일치하지 않는 HLA에 대한 항체를 검사를 해서 이제 환자의 그 몸에 혈액의 혈청 안에 맞지 않는 HLA에 대한 항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깨끗해야지 성공적으로 가족 반일치 이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정보들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냥 아무 문제가 더 없다면은 저는 여전히 형제자매 60세의 HLA 일치 형제자매를 조금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의 분이 혈액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한 경우이고 반면에 가족 그 자녀의 경우에는 그런 HLA 항체가 없고 그렇다면은 반일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반일치 이식을 할 때는 DSA라 해서 이제 공유자 특이 항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또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공유자 같은 조건이면 나이가 젊을수록 이식 결과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HLA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까지 또 이렇게 그 같이 포함이 돼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더 좀 정보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위험군에서 6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이식 후 완치 사례가 많을까요? 네, 앞서 한번 논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평균 진단 당시 평균 나이가 70대 이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60대 중반 예전 같으면 많은 나이였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60대 중반으로 아주 건강하게 일상생활들을 다 영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질병의 특성상으로 본다면 60세 중반이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또 물론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감당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60세 중반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완치 사례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거의 평균이라고도 맞습니다. 네. 60대 초반 정도가 평균일 것 같고요. 60대 중반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60대 중반이어도 70대 같은 60대 중반 분도 있으시고 50대 중후반 같은 60대 중반 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이 그냥 우리가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난 그 나이도 중요하겠지만 생물학적인 나이는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이 단순한 나이 말고 각 장기의 기능이나 활동도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포괄적 노인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상대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는 젊어서 이식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는 노력도 우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7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고령자이신데도 그런 생물학적 나이가 아주 젊으신 분, 대체로 평소 고혈압, 당뇨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정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메틸 화제 아자시티린 4차 치료 후 타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공여자의 컨디션으로 인해 채집된 양이 부족한 상태로 이식을 받았습니다. 채집 약이 부족해도 생착이 잘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 만약에 생착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여자를 찾아서 재이식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조혈모세포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기증자분에게서 이제 얻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직접 골수 안에 있는 그 골수액을 이제 엉덩이 뼈를 바늘로 뚫어가지고 이제 채취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거의 하지 않고 이제 백혈구 생성 촉진제 주사를 맞고 혈관에서 이제 혈액을 빼내면 그 안에 조혈모 세포가 증폭이 돼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얻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CD34라고 하는 이제 표지자가 되겠고요. 이 조혈모 세포가 많이 CD34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CD34라고 하는 단백질을 세포의 표면에 발현하고 있는 그런 세포군에 그 안에 조혈모 세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환자의 체중하고 이제 맞추어서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한 2 곱하기 10의 6승 체중당 그리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한 5 곱하기 10의 6승 정도의 CD34라는 표지자를 발현하는 세포를 얻어서 그만큼을 주입을 해야 충분하다. 최소한 그리고 충분한 그런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채집을 해보면은 이제 그만큼이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안 모이면은 결국은 이미 전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먼저 시도를 해서 냉동 보관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처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채집을 한 것을 모두 이제 주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채집량이 부족할수록 생착 실패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렇게 생착이 되지 않을 경우에 환자분의 몸 상태가 이식을 견딜 수 있다면은 2차 이식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골수에서 채취를 안 하고 말초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를 해서 이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이식은 저희들이
보통 생착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유전자 검사든 또 혈액 검사든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호중구가 500개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의 날을 이제 호중구 생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골수보다 말초혈액으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생착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평균 한 이식하고 한 14일 전후 15일 정도에는 호중구 생착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세포수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2 곱하기 10의 6승 per kg, 그러니까 몸무게당 그 정도 양이 CD34 세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사항들이 꼭 타인 아니더라도 형제가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모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수가 2가 안 된다고 해서 모두 생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생착까지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생착이 실패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건 대략 한 4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4주까지 호중구가 500개 이상 증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골수 검사를 해서 안에 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생착이 부족하거나 이제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재이식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장 급한 대로 뭐 수혈이나 뭐 항생제 치료야 들어가겠지만 이외에도 뭐 조혈제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를 조금 변경을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한 달 이후라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면 그렇게 좀 경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더 지난 후에도 그리고 또 이 혈구 감소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이 되는 경우라 하면 이제 재이식, 그러니까 다른 공여자들과 하는 재이식을 또 고민을 해보아야 되는 경우들도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착 실패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혈모 세포 이식을 하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한 4주,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이상 계속 기다렸는데도 호중구가 500개 이상 오르지 않는 경우 이걸 1차 생착 실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당장 수치가 올라서 잘 회복이 되고 퇴원을 하셨는데 경과를 관찰하는 중에 이제 다시 생착이 안 되면서 이 옛날에 좀 병이 든 자신의 이제 혈액 조혈 세포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를 2차 생착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집량이 부족한 경우는 1차 생착 실패 그리고 2차 생착 실패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배성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는 그런 조혈모 세포를 먹여 살리는 골수 안에 있는 주변 세포들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다 완전히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꼭 양이 2.0 이하라고 하더라도 생착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뭐 5 이상을 충분히 주더라도 드물지만 또 생착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이런 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졸무세포 이식 후 균 감염으로 열이 나서 항생제를 쓰며 조절 중에 있습니다. 이식 후 특별한 숙주 반응은 없는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식 후 혈액 수치는 보통 언제쯤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아직 혈액 수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에서 열이 나고 주사 항생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네, 어쨌든 혈액 수치가 회복이 되고 수혈을 안 하게 되고 열이 떨어져야 퇴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숙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식 후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숙주 반응 예방을 위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방받은 면역 억제제를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잘 복용하시는 게 일단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숙주 반응이 이제 한 100일 정도 이상이 지나고 나면 되게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항상 해서 이게 숙주 반응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혈액 수치는 앞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이식 후에 뭐 한 달 정도 이내에는 대부분 회복이 돼서 수혈을 안 하는 상태가 되시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한 숙주 반응이 이식 후에 없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이 20편대 숙주 반응이 일정 정도 이식편대 백혈병 반응, 그러니까 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하고도 조금 연관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편대 숙주 반응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식 전에 사용했던 전처치약의 강도나 이식 전에 몸의 상태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대비를 잘 하고 이식 후에 섬세하게 외래 진료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수치는 보통 한 달 정도 후면은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다 오르기는 하는데 그 백혈구가 회복되는데 이제 그 대부분은 소위 1차적으로 면역을 담당하는 호중구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정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호중구 이외에도 림프구라고 하는 혈액 그 백혈구의 한 종류인 그런 혈액 세포들이 있고 그 림프구도 여러 가지 종류의 림프구들이 있는데 그 각 종류에 따라서 이식 후에 그 각각의 림프구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보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정상인에 가깝게 이런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는 데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식 후에 1, 2년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일반인에 비해서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질문 주신 환우분께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역시 감염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상식선이지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CMV도 문제가 좀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면역세포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특이한 바이러스들, 이식 후에 오는 바이러스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통상 이식 후에 그 1년 전후에서 예방접종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예방 접종하듯이 완전 이 몸 안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기존의 면역 시스템이 이제 물러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스케줄을 가지고 꽤 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 면역이 회복되는 데까지를 한 1년에서 2년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이식 후에 원래 하던 일로 복귀를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시기가 예를 들어 다른 뭐 숙주병이라든지 감염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요? 네, 이제 그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뭐 면역 기능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일반 신체 상태에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가정의 지원이나 뭐 그런 다른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너무 늦지 않게 빨리
기존의 사회생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일을 하시는 게 여러 면에서 좀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편대 숙주 반응으로 면역 억제제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나 이 합병증이 또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서 악화되지 않게 조기에 진압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생업으로 바쁘셔서 진료가 좀 늦춰진다든지 이제 뭐 급할 때 응급실에 오거나 그런 의료기관에 그런 접촉이 늦어진다든지 하면 또 그게 또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어, 숙주 반응도 없고 감염증도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면은 직장은 수개월 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한 되고요. 6개월 전후 정도 생각해도 네, 될까요? 그러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좀 개별화해야 되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아주 힘든 치료를 이제 터널을 이제 지나신 다음에도 실제 이 재발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또 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병과 어려운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숙주편대 이식 반응 이제 이게 또 이제 급성기 또 만성 이렇게 나눠서 이제 또 발생하는 게 발생을 하는지 모니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기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요즘은 이제 그 감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들 뭐 1년까지도 사용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염에 대한 대처 그리고 개인 위생 또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오셔서 사항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긴 하지만 이게 독감이 한동안 지금 기승을 많이 부려가지고 이제 혈액암 환우분들도 많은 고생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마스크 하시고 또 개인 위생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에 정자 냉동 관련 안내를 받았지만 자녀 계획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녀 계획이 생겼는데 이식 후에도 자연 임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식을 받으셨을 때의 나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예를 들어 20대인지 또 40대인지 따라서 이제 차이가 또 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식을 위해서 우리가 이식 전에 전처치 항암 치료를 하는데 어떠한 항암 치료를 받는가도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사선 조사를 받게 되면은 불임이 될 가능성이 더 훨씬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약제를 사용하되 또 요즘은 이제 약물의 강도를 좀 줄인 그런 이식들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었으면 자연 임신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래 또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네.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에 가셔서 검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자의 양이나 활동성 이런 것들 측정해 볼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란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 궁금하시고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이 있으시면은 유관과 진료를 보셔서 상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신 혈액내과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상의 주시면 연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저희들이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과 또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홍준식 교수님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마무리로 조금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병이 저도 이 병을 보면 볼수록 참 어려운 면도 많고 예, 까다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충족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식 전에 조금 더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좀 좋은 약제도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메틸화제, 그 아자스티딘, 데스타빈이 좋은 약이지만 이 약간 효능에도 조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주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사를 하면은 한 2주째 정도에는 또 약 때문에 수치가 좀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골수 형성 이상 조구 환자분들이 너무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편의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식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몇 가지 묘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같이 잘 이겨내고 계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환우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볼 때마다 참 저도 잘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고요.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힘을 내셔서 끝까지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더욱 진료와 연구와 모든 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데시타빈과 아자스티딘을 사용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저희가 아주 만족할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더 좋은 치료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어,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뭐 현재까지는 좀 더 획기적인 치료 방법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기존에 하던 치료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골수 형상 이상 증후군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홍준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쉽지 않은 투병 과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보가 되어서 이런 투병 과정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환우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